여러분,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상식을 완전히 뒤흔들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엄마, 저희도 돈이 없어서요. 71세 할머니가 응급실에서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수술비 3,500만 원이 절실한 상황. 그런데 30년간 모든 것을 바쳐 키운 세 자녀가 모두 등을 돌렸습니다. 이게 바로 잘못된 사랑이 만든 끔찍한 현실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말이 있습니다. 바로 자녀를 위해서라는 말입니다. 부모가 선한 의도로 자녀에게 주는 것들 중에 오히려 자녀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부모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계시죠. 좋은 뜻으로 주는 건데 결과는 정반대가 나옵니다. 자녀는 점점 기생충이 되고 스스로 해결할 능력을 완전히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부모도 자녀도 모두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됩니다. 오늘은 자녀에게 절대 주면 안 되는 세 가지 치명적인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 세 가지만 피해도 여러분의 자녀는 진짜 독립적인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많은 가족들이 이런 중요한 정보를 받아볼 수 있도록 말이죠.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치명적 실수 끝없는 ATM이 되어주기. 71세 한순옥 할머니의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분은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서만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 혼자서 새 아이를 키우셨죠. 그때부터 마음속에 하나의 다짐이 있었습니다. 내 자식들만큼은 절대 돈 때문에 고생하게 하지 않겠다. 한순옥 할머니는 정말 대단한 분이셨습니다.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서 밤 11시까지 일하셨거든요. 작은 떡볶이 가게를 운영하면서 쉬는 날이 거의 없었습니다. 겨울에는 찬물에 손을 담그고 나무를 다듬느라 손등이 갈라졌어도 참으셨죠. 손가락 끝이 다 까질 정도로 김치를 담그고 또 담으셨습니다. 그렇게 피땀 흘려번 돈을 모두 아이들에게 쏟아부으셨습니다. 첫째 아들 대학 등록금만 2,400만 원. 당시 등록금이 한 학기에 300만 원이었는데 4년 내내 한 번도 못 내겠다고 하지 않으셨거든요. 결혼할 때는 더했습니다. 신혼집 전세금 8천만 원을 현금으로 내주셨어요. 한순옥 할머니가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첫째 아들은 몰랐을 겁니다. 둘째 딸이 캐나다 유학을 가고 싶다고 하니까 5천만 원을 더 내주셨고요. 막내 아들도 당연히 똑같이 해주셨습니다. 형, 누나와 똑같이 해줘야지라고 하시면서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결혼한 자녀들이 집을 사야 한다고 하니까 대출 보증을 서주셨어요. 첫째 아들이 아파트를 사려는데 대출 심사에서 떨어졌거든요. 그때 한순옥 할머니가 보증을 서주셨죠. 우리 아들이 평생 전세로 살 수는 없잖아. 손자, 손녀들 학원비도 모두 할머니가 대신 내주셨습니다. 영어 학원, 수학 학원, 피아노 학원까지 한 달에 80만 원씩 나가는 돈이었어요. 우리 손자들이 남들보다 뒤처지면 안 되니까. 그분은 정말 아낌없이 주는 나무 같은 분이셨습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한 푼도 쓰지 않으셨어요. 20년 된 낡은 옷을 입으시고 신발도 바닥이 다 닳도록 신으셨거든요. 그런데 한순옥 할머니가 71세가 되던 해 갑자기 큰 병이 찾아왔습니다. 심근경색으로 쓰러져서 응급실에 실려가셨거든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즉시 수술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합니다. 수술비만 3,500만 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한순옥 할머니는 그때까지 자식들을 위해 모든 돈을 써버리셨거든요. 통장에 남은 돈이 고작 180만 원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녀들에게 연락을 하셨습니다. 엄마가 수술을 해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30년 동안 모든 것을 다 받아온 자녀들이니까 당연히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셨을 텐데요.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첫째 아들 어머니 죄송해요. 저희도 지금 형편이 어려워서요.
대출이자 내기도 빠듯한 상황이라서요. 둘째 딸 엄마 미안해요. 애들 학원비 때문에 저희도 빠듯해요. 막내 아들은 아예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한순옥 할머니는 그 순간 어떤 기분이셨을까요? 30년 동안 모든 것을 다 퍼주고도 정작 자신이 위급할 때는 외면당하는 그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그분은 병원 침대에 누워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하더군요. 아, 내가 자식들을 망쳤구나. 그때 깨달으신 거죠. 30년 동안 무조건 주기만 했더니 자식들이 스스로 해결할 능력을 완전히 잃어버린 거였습니다. 여기서 더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순옥 할머니가 퇴원하신 후 2주 만에 첫째 아들이 찾아왔거든요. 엄마, 제가 치킨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가맹비가 좀 필요해서요. 여러분, 믿어지시나요? 어머니가 큰 수술을 받고 퇴원한 지 2주밖에 안 된 상황에서 말입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한순옥 할머니의 반응이었어요. 또 도와주려고 하셨거든요. 그래, 우리 아들이 사업을 한다니까. 다행히 그때 옆에 있던 이웃분이 만류했다고 합니다. 순옥 씨, 정신 차리세요. 이제 그만 주시라고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떠세요? 혹시 한순옥 할머니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건 아닌가요? 자식을 위한다는 마음에서 계속 경제적 지원을 해주고 계신 건 아닌가요? 이런 상황이 결코 드문 일이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경제적 지원이 자녀에게 어떤 독을 퍼뜨리는지 아시나요? 첫째, 자립심을 완전히 파괴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편한 것을 좋아하는 본능이 있어요. 힘들게 스스로 해결하는 것보다 누군가가 도와주는 게 훨씬 쉽거든요. 그런데 그 누군가가 항상 부모라면 자녀는 점점 부모에게 의존하게 됩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바로 부모를 찾게 되는 거죠. 둘째, 부모를 ATM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부모가 아니라 돈을 주는 존재로만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정말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되면 외면하게 됩니다. 한순옥 할머니처럼 말이죠. 셋째, 문제 해결 능력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실패를 경험하고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사람은 성장해요. 좌절을 맛보고 다시 일어서면서 진짜 어른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부모가 항상 뒤에서 받쳐주면 그런 기회가 없어지는 거죠. 결국 몸은 어른이 되었지만 마음은 아이인 상태로 남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제적 지원을 아예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대신 조건을 만들어야 해요. 자녀가 돈이 필요하다고 할 때, 첫째, 왜 그 돈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게 하세요. 둘째, 어떻게 갚을 계획인지를 물어보세요. 셋째, 정말 다른 방법은 없는지 함께 고민해 보세요. 그리고 정말 필요한 경우에만 도와주는 거죠. 더 중요한 건 자녀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일에는 개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돈으로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두 번째, 치명적 실수 모든 것을 대신 결정해 주기.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63세 김정숙 씨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딸 하나만 키우신 분이었어요. 딸아이가 어릴 때부터 정말 세심하게 챙겨주셨거든요. 우리 딸만큼은 실수하지 않고 완벽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김정숙 씨는 딸의 모든 것을 관리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부터 시작해서 입을 옷까지 모두 정해주셨죠. 친구들과 만나는 것도 김정숙 씨가 허락한 아이들하고만 만날 수 있었어요.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면 안 되니까. 딸이 고등학교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떤 과목을 선택할지, 어떤 동아리에 들어갈지 모두 김정숙 씨가 결정하셨어요. 엄마가 인생 경험이 많으니까 엄마 말을 들으면 틀림없어. 딸아이는 자신의 의견을 말할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대학교를 선택할 때도 그랬어요. 딸은 미술을 좋아했는데 김정숙 씨가 강력히 반대하셨거든요. 미술로는 먹고 살 수 없어. 안정적인 직업을 가져야 해. 결국 딸은 경영학과에 진학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길이었죠. 대학교 다닐 때도 김정숙 씨의 간섭은 계속됐어요. 딸이 어떤 수업을 듣는지, 누구와 만나는지 매일 확인하셨습니다. 심지어 딸의 휴대폰까지 검사하셨거든요. 엄마는 내가 걱정돼서 그래. 딸이 연애를 시작했을 때는 더 심했어요. 남자친구의 집안 배경부터 시작해서 성격, 미래 전망까지 모두 조사하셨거든요. 그리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헤어지라고 강요하셨습니다. 그 남자는 너한테 맞지 않아. 엄마 눈에는 다 보여. 취업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떤 회사에 지원할지, 어떤 직종을 선택할지 모두 김정숙 씨가 정하셨습니다. 면접 준비도 김정숙 씨가 다 해주셨어요. 엄마가 해주는 게 더 완벽하니까. 결혼할 때도 그랬어요. 신랑감을 고르는 것부터 결혼식 준비까지 모든 것을 김정숙 씨가 주도하셨습니다. 결혼은 신중해야 하는 거야. 엄마가 더 잘 판단할 수 있어. 그런데 결혼 후에 심각한 문제가 시작됐어요. 딸이 시댁에서 적응을 전혀 못하기 시작한 거예요. 무슨 일이 생기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 김정숙 씨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엄마가 대신 이야기해 주세요. 시어머니와 갈등이 생겼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딸은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김정숙 씨에게 모든 것을 의존했어요. 김정숙 씨는 직접 시댁에 찾아가서 따지기도 하셨습니다. 우리 딸이 뭘 잘못했다고 그래요? 남편과 의견이 다를 때도 딸은 혼자 결정을 내리지 못했어요. 집을 어디에 살지, 아이는 언제 가질지 모든 것을 김정숙 씨와 상의했어요. 남편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당신은 항상 장모님 의견만 듣네요. 아이가 태어난 후에는 더 심각해졌어요. 딸은 육아에 대한 모든 것을 김정숙 씨에게 물어봤어요. 기저귀를 어떻게 갈아야 하는지, 분유는 언제 먹여야 하는지까지 말이에요. 스스로 판단해서 아이를 돌보는 법을 전혀 모르는 거였죠. 결국 남편이 참다 못해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당신과 사는 게 아니라 장모님과 사는 것 같아요. 딸은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자신이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말이죠. 김정숙 씨는 그제서야 후회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딸을 위한다는 마음에서 모든 것을 해줬는데 결과는 정반대였던 거죠. 더 충격적인 이야기도 있어요. 72세 최영식 씨의 경우였습니다. 이분은 아들을 정말 사랑하셨어요. 하지만 그 사랑의 방식이 완전히 잘못되었죠. 최영식 씨는 아들의 모든 일정을 관리하셨어요. 아들이 47세가 되었는데도 말입니다.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날지, 무엇을 먹을지, 어떤 옷을 입을지까지 모두 정해주셨어요. 우리 아들이 혼자서는 제대로 못해. 아들의 직장일에도 개입하셨어요. 상사와 갈등이 생기면 최영식 씨가 직접 회사에 전화를 걸었어요. 우리 아들이 뭘 잘못했나요? 아들이 연애를 할 때는 더 심했어요. 여자친구와 만나는 시간까지 정해주셨거든요. 너무 자주 만나면 안 돼. 일주일에 2번만 만나. 데이트 장소도 최영식 씨가 추천한 곳에만 가야 했어요. 여자친구가 집에 놀러 오면 최영식 씨가 계속 감시했습니다. 아직 결혼 전인데 혼자 있으면 안 되지. 결국 여자친구가 떠났어요. 도저히 견딜 수 없어요. 연애하는 게 아니라 감시받는 것 같아요. 아들은 그때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반발했어요. 엄마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최영식 씨는 이해하지 못하셨어요. 내가 널 위해서 하는 일인데 왜 그래? 엄마가 없으면 넌 아무것도 못해. 아들은 결국 집을 나갔어요. 하지만 세상에 나와서 혼자 살아보니 정말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자신을 발견했어요. 47년 동안 어머니가 모든 것을 대신해줬거든요. 간단한 요리도 못했고 은행 업무도 몰랐어요. 더 심각한 건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것이었어요. 결국 아들은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최영식 씨는 아들이 돌아온 것을 보고 안심하셨어요.
역시 엄마 없이는 못 살지. 하지만 이것은 진짜 해결이 아니었어요. 아들은 50대가 된 지금도 여전히 어머니에게 의존하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자녀를 위한다는 마음에서 모든 것을 대신해주고 계신 건 아닌가요? 무조건적인 간섭과 통제가 자녀에게 어떤 독을 퍼뜨리는지 아시나요? 첫째, 자주성을 완전히 빼앗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결정하고 그 결과를 경험하면서 성장해요. 실수를 하고 그것을 통해 배우는 과정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부모가 모든 것을 미리 정해주면 자녀는 그런 기회를 잃어버려요.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발달하지 않는 거죠. 둘째, 자신감을 완전히 파괴합니다. 부모가 계속 대신해주면 자녀는 나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돼요. 이런 생각이 자리 잡으면 나중에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셋째, 사회성 발달을 완전히 망가뜨립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스스로 해결해 본 경험이 없으니까 어른이 되어서도 인간관계를 제대로 맺지 못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녀를 완전히 방치하라는 게 아니에요. 대신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자녀가 스스로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해요. 첫째, 자녀의 나이에 맞는 자주성을 인정해 주세요. 둘째, 자녀가 실수할 권리를 인정해 주세요. 셋째, 자녀의 의견을 존중해 주세요. 넷째, 조언은 하되 결정은 자녀가 하도록 하세요. 다섯째, 자녀를 믿는다는 메시지를 전해주세요. 진짜 사랑은 자녀가 독립적인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치명적 실수 부모의 꿈을 자녀에게 강요하기.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66세 조미영 씨의 이야기예요. 이분은 젊었을 때 발레리나가 되고 싶었어요. 하지만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꿈을 포기해야 했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은 후에도 그 꿈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딸이 태어났을 때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가 못한 것을 우리 딸이 대신해줬으면 좋겠다. 조미영 씨는 딸이 3살 때부터 발레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딸아이가 발레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크면 고마워할 거야. 매일 3시간씩 발레 연습을 시켰어요. 딸이 초등학교에 들어가자 더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유명한 발레 선생님을 찾아다니며 레슨을 받게 했어요. 한 달 레슨비만 150만 원이 넘었어요. 조미영 씨는 자신의 용돈을 모두 딸의 발레 레슨비로 썼어요. 콩쿠르에도 계속 출전시켰어요. 딸이 상을 받으면 조미영 씨가 더 기뻐했어요. 역시 우리 딸은 타고났어. 하지만 딸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어요. 중학교에 들어가서 딸이 처음으로 반항했어요. 엄마, 저는 발레가 싫어요. 친구들과 놀고 싶어요. 하지만 조미영 씨는 들어주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투자한 게 얼마인데 포기할 수 없어. 딸은 점점 우울해졌어요. 학교에서도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했어요. 방과 후에는 항상 발레 연습을 해야 했거든요. 주말에도 콩쿠르 준비로 바빴고요. 고등학교 때는 더 심해졌어요. 조미영 씨는 딸을 예술고등학교로 보냈어요. 무용 전공으로 대학에 가야 해. 딸은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3학년 때 딸이 갑자기 무릎을 다쳤어요. 의사는 스트레스성 관절염이라고 진단했어요. 과도한 연습으로 인한 부상이었어요. 몇 달간 발레를 출 수 없는 상황이 됐죠. 그때 딸이 조미영 씨에게 솔직하게 말했어요. 엄마, 저는 정말 발레가 싫어요. 발레리나가 되고 싶지 않아요. 제가 하고 싶은 건 따로 있어요. 조미영 씨는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자신이 딸을 위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자신의 꿈을 딸에게 강요했다는 것을 말이에요. 딸은 엄마의 꿈을 대신 이루기 위해 자신의 꿈을 포기해야 했던 거죠. 더 안타까운 것은 딸이 15년 동안 억지로 발레를 하면서 정작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모르게 되었다는 사실이었어요.
엄마, 저는 제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딸의 이 말에 조미영 씨는 가슴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고 하더군요. 또 다른 이야기도 있어요. 69세 박철민 씨의 경우였어요. 이분은 젊었을 때 의사가 되고 싶었어요. 하지만 집안 형편 때문에 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공장에서 일해야 했죠. 박철민 씨는 평생 그 아쉬움을 안고 살았어요. 그래서 아들이 태어났을 때부터 의사로 만들겠다고 다짐했어요. 내가 못한 것을 우리 아들이 해야 한다. 아들이 어릴 때부터 공부만 시켰어요. 놀 시간도 주지 않았어요. 의사가 되려면 지금부터 공부해야 해. 아들의 하루 일과표를 분 단위로 짜주셨어요. 아들이 다른 꿈을 이야기하면 화를 내셨어요. 축구선수가 되고 싶다고 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만화가가 되고 싶다고 하면 그런 건 취미로 하는 거야. 중학교 때까지는 아들도 아버지 말을 들었어요. 성적도 나쁘지 않았고요. 박철민 씨는 역시 우리 아들은 의사 체질이야라고 기뻐하셨어요. 하지만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 아들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공부에 집중하지 못했어요. 성적도 점점 떨어졌고요. 박철민 씨는 더 강하게 압박했어요. 내가 의사가 되지 못하면 아버지는 죽어도 눈을 감을 수 없어. 아버지의 꿈이 너에게 달려있다. 이런 말로 아들을 압박하셨어요. 결국 아들은 견디지 못하고 집을 나갔어요. 대학도 가지 않았어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자립하기 시작했어요. 박철민 씨는 배은망덕한 놈이라고 화를 내셨지만 아들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몇 년이 지난 후 아들이 연락을 해왔어요. 그런데 놀라운 소식을 들려줬어요. 아들이 요리사가 되어서 작은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것도 꽤 성공적으로 말이에요. 박철민 씨는 그때 깨달았어요. 자신이 아들에게 자신의 꿈을 강요했다는 것을 말이에요. 아들은 요리에 재능이 있었는데 그것을 알아보지 못했던 거죠. 아버지, 저는 어릴 때부터 요리하는 걸 좋아했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의사가 되라고 하셔서 제 꿈을 포기했어요. 아들의 말을 듣고 박철민 씨는 후회했어요. 64세 김혜숙 씨의 이야기도 있어요. 이분은 아들이 공무원이 되기를 원했어요. 자신이 평생 불안정한 일을 했기 때문에 아들만큼은 안정적인 직업을 가졌으면 했거든요. 김혜숙 씨는 아들에게 계속 말했어요. 공무원만큼 좋은 직업이 없어. 안정적이고 존경받는 직업이야. 아들의 다른 꿈은 들어주지 않았어요. 아들은 사실 음악을 좋아했어요. 밴드 활동을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김혜숙 씨는 반대했어요. 음악으로는 먹고 살 수 없어. 결국 아들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어요. 하지만 마음이 없으니까 계속 실패했어요. 3년, 4년이 지나도 합격하지 못했어요. 김혜숙 씨는 아들을 더 압박했어요. 다른 애들은 다 됐는데 너만 왜 안 돼? 조금만 더 노력하면 될 텐데. 아들은 점점 자신감을 잃어갔어요. 5년째 되는 해에 아들이 포기를 선언했어요. 엄마, 저는 정말 공무원이 되고 싶지 않아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게 해주세요. 김혜숙 씨는 그제서야 아들의 진짜 마음을 알게 되었어요. 아들은 음악 관련 일을 하고 싶어 했어요. 늦었지만 김혜숙 씨는 아들을 지지해 주기로 했어요. 지금 아들은 음향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어요. 늦게 시작했지만 열정을 가지고 일하고 있어요. 김혜숙 씨는 진작 아들 뜻을 들어줄 걸 그랬다고 후회하고 계셔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자녀에게 자신의 꿈이나 기대를 강요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자녀를 위해서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자신의 아쉬움을 자녀를 통해 해결하려는 건 아닌가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부모가 자녀를 독립적인 개체로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자녀를 자신의 연장선으로 생각하는 거죠. 내가 못한 것을 우리 아이가 대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자녀는 부모의 꿈을 대신 이뤄줄 의무가 없어요. 자녀에게는 자녀만의 꿈과 재능이 있어요. 부모의 꿈을 강요받은 자녀들은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를 겪게 돼요.
첫째, 자신의 진짜 꿈을 찾을 기회를 잃어버려요. 어릴 때부터 부모의 꿈만 강요받다 보니 자신이 진짜 뭘 좋아하는지 모르게 되는 거예요. 둘째, 자기 정체성에 혼란을 겪어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뭘 위해 사는가? 라는 질문에 답할 수 없게 돼요. 셋째, 부모에 대한 원망이 생겨요. 나중에 자신의 꿈을 깨달았을 때 왜 그때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았을까라는 원망을 하게 돼요. 넷째, 실패했을 때 더 큰 좌절감을 느껴요. 자신이 원해서 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실패했을 때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라는 허무감을 느끼게 돼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녀의 꿈을 아예 신경 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대신 자녀가 스스로 꿈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해요. 첫째, 자녀의 관심사를 주의 깊게 관찰하세요. 자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에 흥미를 보이는지 지켜보세요. 둘째,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 가지 활동을 해보게 하면서 자녀가 자신의 재능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세요. 셋째, 자녀의 의견을 존중하세요. 자녀가 이것을 하고 싶다, 저것은 하기 싫다고 할 때 그 의견을 무시하지 마세요. 넷째, 부모 자신의 꿈과 자녀의 꿈을 구분하세요. 내가 못한 것을 우리 아이가 해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세요. 다섯째, 성공의 기준을 다양하게 생각하세요. 의사나 변호사만이 성공한 인생이 아니에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도 성공이에요. 지금까지 자녀에게 절대 주면 안 되는 세 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드렸어요. 첫째는 무조건적인 경제적 지원이었어요. 둘째는 무조건적인 간섭과 통제였어요. 셋째는 자신의 꿈과 야망을 자녀에게 떠넘기는 것이었어요.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모두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라는 마음에서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좋은 뜻에서 시작하지만 결과는 정반대가 나오는 거죠. 한순옥 할머니도 김정숙 씨도 조미영 씨도 모두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은 진심이었어요. 하지만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잘못되었던 거예요. 사랑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해주는 것이 정답은 아니에요. 때로는 지켜보는 것이, 때로는 기다리는 것이 더 큰 사랑일 수 있어요. 진짜 자녀를 사랑한다면 자녀가 독립적인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해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줘야 해요. 자신만의 꿈을 찾아서 그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응원해줘야 해요. 그렇다면 자녀에게 줘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돈도 아니고 간섭도 아니고 부모의 꿈도 아니에요. 첫째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자녀가 성공했을 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했을 때도 변함없이 사랑해주는 것이에요. 둘째는 믿음이에요. 너라면 잘할 수 있을 거야 라는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셋째는 격려예요. 자녀가 도전할 때 위험하니까 하지 마가 아니라 조심해서 해봐라고 격려해주는 것이에요. 넷째는 경청이에요. 자녀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것이에요. 다섯째는 존중이에요. 자녀를 하나의 독립적인 인격체로 존중해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모 노릇이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아요. 완벽한 부모는 없어요. 실수할 수도 있고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실수를 인정하고 고쳐나가려는 마음이에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아, 내가 그랬구나라고 깨달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자책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오늘부터라도 조금씩 바꿔나가시면 돼요.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아요.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때로는 자녀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노력해보세요. 자녀는 부모의 진심을 알게 될 거예요. 자녀에게 가장 큰 유산은 돈이 아니에요. 스스로 설 수 있는 능력, 자신감, 올바른 가치관이에요. 부모로서 가장 행복한 순간은 언제일까요? 자녀가 성공했을 때가 아니에요. 자녀가 자신의 힘으로 일어서는 모습을 볼 때예요. 아, 우리 아이가 이제 정말 어른이 되었구나라고 느끼는 그 순간이 가장 뿌듯한 순간이에요. 그런 순간을 위해서라도
오늘부터 조금씩 바꿔보세요. 자녀에게 주는 것보다 자녀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세요. 간섭하는 것보다 믿고 지켜봐 주세요. 부모의 꿈을 강요하는 것보다 자녀의 꿈을 응원해 주세요. 그렇게 키운 자녀는 훗날 부모에게 진심으로 감사할 거예요. 엄마 아빠 덕분에 제가 이렇게 살 수 있어요. 그것이 부모로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요? 오늘도 자녀를 위해 고민하고 계신 모든 부모님들께 응원의 마음을 보내요. 여러분의 사랑이 자녀에게 올바른 방향으로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자녀 모두가 행복한 가족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돼요. 더 많은 가족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어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 시니어 만만세였습니다.